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아세요? 딸이 앉아 있는 법정 방청석이에요. 딸? 아니, 제가 낳았지만 제 딸이 아닌 저 괴물을 보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오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냐고요? 아니요. 이미 다 찢겨나가고 이젠 아무 감각도 없어요.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딸을 버린 게 아니라 딸이 저를 먼저 버렸거든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말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성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복 많은 할머니라고 해요. 남편이 남겨준 양평의 널찍한 전원주택, 번듯한 약사가 된 아들, 그리고 근처에서 사는 딸까지.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제게 남은 건 고요함과 혼자만의 시간뿐이에요. 남편이 곁에 없다는 적막함은 6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제 심장을 콕콕 찌르곤 한답니다. 아침 옷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는 건 평생을 몸에 익힌 습관 같은 거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시원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 정신이 맑아져요. 밤새 맺힌 이슬방울들이 마당의 푸른 잔디와 텃밭의 배춧잎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풍경은 제게 매일 아침 주어지는 작은 선물이에요.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무 장화를 신고 텃밭으로 향하죠. 호미를 들고 앉아 잡초를 뽑는 시간은 제게 일종의 수행과도 같아요.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축축하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참 좋거든요. 정성껏 키운 배추나 무, 상추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늙으면 자식들이나 손주들 보면서 산다는데 제게는 이 텃밭의 채소들이 유일한 말동무이자 자식 같은 존재예요. 아이고, 어제보다 더 자랐네.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크는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웃을 때가 많죠. 우리 집 거실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죠.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직 꼬마였던 아들 준호와 딸 선영이의 사진, 그리고 사위 도영이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까지.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제법 잘 나가는 약사로 자리를 잡았고 가끔씩 불쑥 찾아와 살갑게 엄마 안부를 챙기는 속 깊은 아들이에요. 듬직한 모습에 항상 마음이 든든하죠. 반면 딸 선영이는 성격이 좀 무뚝뚝해서 살갑게 살을 부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사위 도영이가 하는 보험, 설계사 일이 영 신통치 않아서 딸네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어요. 딸이 엄마 학원 운영이 쉽지 않네 하면서 한숨을 쉴 때마다 제 가슴이 덩달아 답답해지곤 했죠. 그래서 종종 용돈을 붙여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딸은 엄마 괜찮아 하면서도 결국은 받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저에게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과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꽤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과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했던 용산의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죠.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다 유산으로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제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담담하게 제 일상을 살아냈어요. 텃밭을 가꾸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신문에는 고독사, 노인 학대 같은 씁쓸한 기사들이 많았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평화로운 하루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평온한 날들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 손안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발신자를 보니 딸 선영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한 통의 전화가 제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 그냥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수학이 넘어 딸 선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껏 밝고 억양에는 살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딸의 다정함에 제 가슴이 뭉클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하고 물었어요. 딸은 아니에요. 그냥요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기분 좋은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설렘은 곧 제게로 옮겨왔어요.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시간이 있지 하면서도 혹시나 딸에게 부담이 될까? 은퇴한 사람이 바쁠 게 뭐 있겠니 하고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딸이 용기를 낸 듯 말했죠. 그럼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딸네 집에서 식사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주로 밖에서 만나거나 제가 딸네 집 근처까지 가서 얼굴만 보고 돌아오곤 했죠. 그런 딸이 30년 만에, 아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저를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왜 갑자기?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딸이 저를 생각해준다는 사실에 모든 불안감을 덮어버렸어요. 그래, 좋다, 고맙다, 우리 딸. 그런데 딸의 말이 이어졌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리고 도영 씨가 청주 출장 갔다 오면서 건강에 좋은 인삼주도 사왔대요. 엄마, 사위랑 한잔 하시고요. 술이라면 평소 건강에 안 좋다고 끊으라고 잔소리하던 딸이 오히려 술을 권하다니. 정말 이상했지만 사위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는 말에 감동에 의심을 멈췄죠. 전화가 끝나기 전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어요. 그리고 준호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조용히 만나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남매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아들은 부르지 말라는 걸까? 하지만 딸은 이번엔 정말 엄마랑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죠. 그 말에 혹시 남매 사이에 무슨 갈등이라도 있나 싶어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 후로 딸의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걸려왔죠. 엄마, 토요일에 몇 시쯤 도착하실 것 같아요? 혹시 혈압약이나 다른 약 드시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딸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속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어느 날 읍내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아는 약사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성실 씨 사위분, 요즘 약국을 여러 곳 돌아다니며 약을 조금씩 사가시던데 혹시 어머님 약을 대신 사가는 건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네, 그런가 봐요 하고 얼른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죠. 왜 한 곳에서 사지 않고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그저 딸내 사정이 힘든 탓이려니 하고 애써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제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딸의 이상한 행동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기분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저는 토요일을 맞이했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반, 딸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어요.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죠. 딸 선영이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했고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괜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 싶었죠. 엄마,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딸의 칭찬에 멋쩍게 웃으며 신발을 벗는데 딸이 제 뒤를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가 따라오지 않았나 확인하는 것처럼요. 엄마, 혼자 오셨죠? 딸의 질문이 묘하게 이상했어요. 당연히 혼자 오지. 그럼 누구랑 오겠어요? 그럼 내가 죽은 아빠라도 데려올 줄 알았니? 농담으로 받아치자.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혹시 준호 오빠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하고 다시 한번 물었죠. 또다시 준호 얘기라니.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식탁 위에는 싱싱한 광어회가 큼직하게 썰려 있었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마치 생일이라도 차린 것처럼 화려한 상차림이었죠. 안방에서 나온 사위 도영이는 평소보다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 굳은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딸은 저를 상석에 앉히더니 냉장고에서 꺼낸 투명한 병을 흔들었어요. 엄마, 이거 사위가 직접 담근 인삼주예요. 병을 보자마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인삼주는 원래 노르스름한 황갈색이어야 하는데 이 술은 맑디 맑은 물 같았거든요. 심지어 병 안에는 미세한 가루 같은 게 떠다니는 것 같았죠. 어머, 인삼주인데 색깔이 왜 이러니? 제 질문에 딸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 프리미엄 인삼주라 정제 과정을 특별히 거쳐서 그렇대요. 인삼이 더 많이 들어가서 가루가 보이는 거고요. 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 마음속의 경고음은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건배하시죠? 사위가 잔을 들었는데 그의 잔에는 술이 아닌 물이 담겨 있었어요. 사위는 왜 물인가? 제가 묻자 아, 운전해야 해서요. 나중에 어머님 모셔다 드리려고요. 그 말에 딸까지 거들었죠. 엄마, 저도 아기 생각해서 요즘 술 안 마셔요. 딸과 사위가 모두 술을 마시지 않는다니. 그럼 저 혼자 이 이상한 술을 마시라는 건가요? 왠지 모르게 잔을 들기가 꺼려졌지만 딸의 정성을 생각해서 잔을 들어 입에 댔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제 혀끝에 이상한 맛이 퍼졌어요. 인삼주 특유의 달콤 쌉싸름한 맛이 아니라 쓰고 끈적한 약품의 뒷맛이 강하게 느껴졌죠. 음술 맛이 좀 특이하네. 제가 잔을 내려놓자 딸과 사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딸은 서둘러 갈비찜을 제 잔에 올려주며 말을 돌렸죠. 두 번째 잔을 마시자마자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시야가 흐릿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빠졌죠. 어휴,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취하세요? 딸이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몸을 가누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닫히기 직전 부엌에서 속삭이는 딸의 목소리를 들었죠. 어떻게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세 잔은 먹어야 해. 그들의 대화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뭘 기다린다는 거지? 그들의 불안한 목소리와 제 몸의 이상. 증상이 한데 겹쳐지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과 사위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세 잔은 먹어야 해. 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혀는 굳어가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제 딸과 사위가 저를 향해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이상 다정한 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눈빛과 초조함만 남아 있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따르릉.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딸과 사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흐릿한 눈으로 발신자를 확인하니 아들 준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쉰 것 같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매형이 졸피뎀을 구입했어요? 수면제예요. 술에 타면 위험하다고요. 제가 지금 경찰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절대 더 드시면 안 돼요. 준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나갔어요. 제 머릿속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아, 이것들이 결국. 딸과 사위는 이제 연기를 그만뒀어요. 딸은 저에게 소리쳤죠. 엄마, 그 전화 끊으세요. 저는 힘없이 물었어요. 왜? 왜 이러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엄마, 매형이 졸피뎀을 여러 약국에서 조금씩 나눠서 샀어요.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생명보험 4개나 가입되어 있어요. 보험, 수익자는 전부 누나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빛이 변했어요. 힘없이 떨리던 몸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졸피뎀. 그게 뭔지 아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화마와 싸워온 소방관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사위가 얼굴이 새하얘져선 어머님. 오해예요. 라고 소리쳤죠. 저는 테이블을 짚고 힘겹게 일어섰어요. 수면제를 술에 타서 내 어미를 죽이려 한 게 오해냐? 사위는 벌벌 떨었고 딸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는 힘겹게 술병을 들어 올렸죠. 그럼 너희가 마셔봐라. 아무것도 안 탔다면 마실 수 있겠지? 딸과 사위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감히 잔을 들지 못했죠. 마셔. 내 딸이 아무 이상 없는 건강에 좋은 술을 왜 못 마시냐고. 그 순간 사위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빚이 너무 많아서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빚, 고작 4억 때문에 사람 목숨을, 그것도 내 어미 목숨을 해치려 했다고. 저는 서랍에서 재산 서류가 담긴 가방을 꺼내 그들 앞에 던졌어요. 이 집값만 15억이고 예금의 주식까지 합치면 25억은 될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다 너희 것이었을 텐데. 딸은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들의 절규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향한 그들의 어리석고 끔찍한 탐욕만이 보였죠.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소리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준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제 눈은 흐릿했지만 아들의 다급한 표정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죠. 아들은 저를 부축했고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눕혔어요. 경찰관들은 딸과 사위에게 수갑을 채웠죠. 딸은 절규하며 엄마,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누워 있으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고요해졌어요. 차가운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들 준호가 보였어요. 아들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준호는 엉엉 울면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 라고 말했어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준호야, 내가 엄마를 살렸다.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며칠 뒤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도소 호송차에서 내려 잠깐 면회를 온 거였죠. 간호사가 어머님, 면회 요청이 왔는데 받으시겠어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돌려보내. 복도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눈을 감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3주 뒤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그날의 일들을 증언했죠. 딸은 피고석에 앉아 눈물을 쏟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딸에게 징역 5년, 사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을 때도 저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딸을 용서할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용서는 없습니다. 이미 제 딸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어요. 딸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평생을 모은 25억의 재산 중 절반은 아들 준호에게, 나머지 절반인 12억 5천만 원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저는 매주 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어르신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제가 준비한 간식들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죠. 성실 씨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라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제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저는 그날 딸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건지도 몰라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 남은 인생, 이제 아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